대항해 시대가 열린 지 300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됐고 설탕, 면직물 같은 상품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으며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인들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 목적을 위해 또다시 동쪽으로 향합니다. 유럽에선 생산할 수 없던 유일한 상품, 차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5,000년 전 동양에서 시작돼 서양의 일상 문화를 바꾼 음료. 차로 인해 동서양에선 거대한 역전이 벌어지고 맙니다. 해마다 7, 8월이 되면 유럽의 바다에는 돛을 높게 올린 범선들이 나타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범선 대회인 톨쉽 레이스. 전 세계에서 모여든 6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돛과 바람만으로 유럽의 항구를 돌며 항해의 기술을 익히는 대회입니다. 바다를 가르던 범선들은 영국 템즈강을 따라 최종 목적지인 런던 그리니치에 도착합니다. 범선 대회는 200년 전 이곳의 차 무역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광저우에서 차를 실은 범선들은 영국까지 얼마 만에 오는지를 두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차 교역이 치열했던 18세기. 차를 하루라도 빨리 가져오는 일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If you'd been standing on this point 200 years ago in 1812, you would have seen tall ships from all over the world bringing spices, coffee, tea, precious metals into London. 차를 빨리 옮기기 위한 쾌속 범선도 개발됐습니다. 기존의 범선보다 돛이 높은 티 클리퍼는 중국과 영국의 거리를 90일 만에 주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차는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영국에선 사교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왈츠와 탱고를 추며 차와 달콤한 빵을 함께 즐기는 티 댄스는 여전히 영국 상류 사회 문화의 장입니다. Something special, and it doesn't happen everywhere. Not very many places do afternoon tea with the dancing, so it provides two activities, afternoon tea and dancing in the one. 아침에 눈을 뜨며 마시는 블랙퍼스트 티부터 잠들기 전 나이트 티까지 영국인들은 지금도 하루 7번 이상의 티타임을 즐깁니다. Tea means everything to British people. Firstly, if you were visiting me in my house, the first thing I do is offer you a cup of tea because it's very good hospitality. Tea is many things all in the same cup, but has this usage, many different occasions that it can be used and enjoyed, and that is what the British people find so special about it. 영국인들이 삶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차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설 속의 황제 신농이 해독제로 먹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차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에 차가 생겨난 지는 무려 5,000년이나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차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음료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엔 치료약으로 쓰였지만 술처럼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그 힘 덕분에 동양인들의 기호음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의 양은 180만 톤, 재배 면적은 2,30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10대 명차라 꼽히는 철관음입니다. 관음보살이 준 선물 같다 해서 철관음이라 이름 붙었습니다. 차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방금 딴 찻잎을 건조시킨 후 숙성을 거쳐 찻잎을 덕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발효를 시킨 다음 자루에 찻잎을 담아 꾹꾹 눌러주는 과정을 8번 정도 거쳐야 비로소 철관음이 만들어집니다. 차는 기원전부터 차마 고도를 통해 동양 안에서 교육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으로 전해진 것은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동양에서 온 이 향기로운 음료는 중국의 도자기, 비단과 함께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곤 얼마 되지 않아 유럽 귀족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초 영국 귀족들의 아침 식탁 위엔 우유나 맥주 대신에 차가 올라갔습니다. 일찌감치 차의 가치를 알아봤던 중국 정부는 차나무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얻으려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차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Chinese have been brewing and growing tea for 5,000 years. There's tea districts throughout China. It's extraordinarily well developed. Different kinds of teas, they're all over the place. And when the British develop a taste for tea, they can import it from only one place. There's only one place that grows it, and that's China. 유럽인들이 대항해 시대 또는 대발견 시대라 부르는 그때, 포르투갈인들이 바다를 건너 중국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과 중국의 해상 무역은 활발해졌습니다. 도자기, 비단과 같은 중국의 물건들이 대량으로 유럽에 유입되었고,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는 중국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중앙 집권적 군주제를 가졌던 유럽의 강대국 프랑스. 당시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이라 불렸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 양식을 많은 유럽의 궁전에서 따라할 정도로 프랑스는 유럽의 유행을 선도했습니다. 그런 프랑스에서 인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해의 첫날 열린 가장무도회. 태양왕이라 불리는 루이 14세가 특이한 복장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풍의 옷을 입고 중국식 지팡이를 짚고 중국의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연회의 음악도 중국 악곡이 연주됐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럽인들의 중국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물건에 대한 유럽인들의 욕망은 모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단의 고장으로 알려진 프랑스 리옹. 루이 11세가 비단 직조공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뽕나무를 심기를 권장했던 것이 리옹을 프랑스의 제2도시로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비단을 흉내내 직접 짜기 시작했던 리옹의 비단.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Sur un article, sur ces deux articles-là, on est de l'ordre de 6 cm par jour. Sur les métiers à bras, on n'est pas limité dans le nombre de couleurs. Donc un brochet comme celui-ci, il y a 27 couleurs, on ne pourrait pas le réaliser sur métier moderne. 리옹에서 만든 비단은 중국산 비단의 인기를 넘어섰습니다. 베르사유 성과 프랑스 전역에서 리옹으로 비단을 주문했고 점차 유럽과 전 세계에 리옹의 비단이 알려졌습니다. ont été quasiment fournisseurs exclusifs pour Napoléon Ier pour les tissus. Et c'est pourquoi nous avons ici, dans ce livre-là, énormément de tissus qui ont été refaits pour les palais. Et notamment des choses qu'on retrouve aujourd'hui encore en place. 유럽의 왕족들은 도자기 역시 중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의 별궁 외벽을 도자기로 장식했는데 그것은 중국 도자기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Était recouvert de carreaux de faïence, de delphes, de Nevers, de Rouen, de Lisieux. Et sur les toits, on trouvait aussi des vases de faïence parce qu'ils voulaient imiter la matière de la porcelaine de Chine. À cette époque-là, en France, on ne savait pas fabriquer la porcelaine à la manière chinoise avec du kaolin. On ignorait même l'existence du kaolin. Donc on faisait de la faïence et on a réalisé des faïences bleues et blanches qui voulaient imiter la porcelaine de Chine. 유럽이 하나둘 뛰어들기 시작한 자기 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한 곳은 독일의 마이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럽 최초로 만든 도자기란 사실에 매혹되었습니다. 마이센은 유화 물감에서 착안해 다양한 색의 물감을 개발해냅니다. 또 도자기로 만든 조각 작품을 출시합니다. 이런 기술 개발과 차별화로 마이센의 도자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In Europe at that time, there were factories producing European porcelain, which was meant for the top of the market. So they were more expensive than Chinese porcelain, they were more elaborate, they were better painted. 중국 물건에 대한 욕망으로 시작됐던 유럽의 모방은 원조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인들은 스스로 도자기와 비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색깔과 문양이 들어있는 유럽산 도자기와 비단을 더 선호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유럽의 열망이 수그러들고 있는 그 즈음 런던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중국의 또 다른 상품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차였습니다. 이곳 트와이닝사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차 사업을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300년 전 문을 열었다는 가게는 지금도 성업 중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매장을 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지만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트와이닝은 중국 차를 수입해 팔던 작은 상점에 불과했습니다.
투아이닝에서 팔기 시작한 중국 차는 집에서도 손쉽게 끓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커피하우스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영국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Tea occasion back in the 18th century was very much part of a social political battle. The ladies would never go into a coffee house. The men spent all their days in coffee houses and not just drinking tea. They would or coffee rather. They would drink rum, brandy, arak, and they might be there till the early hours of the following morning. So the ladies would serve tea at home to impress an important business acquaintance of their husband or an important family relative. 차가 유행하면서 영국의 문화는 달라졌습니다. (100년) 가까이 영국 사교 모임을 이끌었던 커피하우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차를 마시는 공간이 새로운 유행지로 떠오릅니다.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손님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공공장소 티가든에서 사람들은 신곡을 듣고 산책을 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영국으로 전해진 차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예술가, 지식인, 상인들이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것은 중국 비단과 도자기의 수입액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유럽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예테보리시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얻은 부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18세기 중반부터 80년 동안 132번이나 아시아를 항해했다는 스웨덴. 3번을 제외하곤 모두 중국에 간 것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동인도 회사가 소유했던 선박 중 2번째로 컸다는 예테보리호는 2003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예테보리호가 중국 무역으로 얻었던 이유는 막대했습니다. 스웨덴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항해. 예테보리호는 영광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Det är väldigt spännande att få se hur det ser ut. Och så vitt jag förstår så är mycket kvar som det var i gamla tider. Man har lyckats pietetsfullt bevara detta. Så det är en väldigt intressant miljö. Ja, det tycker jag är faktiskt det här med Ostindiska kompaniets skapande och den här handelsförbindelserna som blev alltså redan på 1700-talet med Kina. 중국 무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예테보리호는 구두 근처에서 암초에 걸려 침몰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건지기 위해 황급히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교역품의 3분의 2는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됐던 예테보리호 발굴 작업. 200년 동안 가라앉아 있었던 범선의 유물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차였습니다. 200년이나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차가 밀봉을 잘한 덕에 여전히 그 색과 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중국 무역에서 차는 큰 이윤을 남겨주는 중요한 교역품이었습니다. För det var väldigt vanligt på den tiden. Så exakta summor det vet vi inte idag, men vi vet att en last motsvarar ungefär hela Sveriges statskassa på den tiden. Så Sveriges statskassa dubblades när skeppet kom tillbaka. 해상 무역의 발달은 항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거대한 항구를 많이 가진 국가일수록 흘러들어온 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물동량 중 약 40%를 푸둥항, 홍콩항 등 중국의 항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년) 전 세계의 배들이 모여들었던 세계의 항구 역시 중국의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중국 대륙 남단에 있는 경제 중심지 광저우. 광저우는 동서양을 잇는 중국 대외 무역의 중심지로 이곳에선 외래 문물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유럽식 건물. 건물의 구조 역시 독특합니다. 큰 건물 아래에는 인도 쪽으로 개방된 보도, 기루가 있는데 이것은 서양의 베란다를 응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현재 광저우 상거래의 중심지인 이곳의 이름은 13행로입니다. 13행로는 청나라 때 유일하게 대외 무역을 허가받은 광저우의 상인 집단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중국的特许商人，就特许对外贸易的商人，他的行号在这个13行这个地区。再一个就是来中国贸易的西方商人，他们的商馆啊，他们的这个居住区兼这个贸易的洽谈室也在13行。啊，这个13行呢，实际上就是代表着中国对外关系一个重要的转折。 청나라 강희제는 개방 정책으로 4군데 항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지정해 서양과의 무역에 독점권을 주는 동시에 세관 대신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当时13行的话呢，负责跟世界各国的贸易。那么在贸易的商品里边，第一最大宗的商品就是茶叶，就是 tea。因为当时的茶叶的话呢，中国产的茶叶是非常非常有名的。那么当时茶叶就是装上这样的箱子，就是装上这样的箱子，在几个月的航行过程当中不会发霉，不会变质。那么运到欧洲等其他国家之后，茶叶仍然是新鲜的。 중국의 청화백자는 유럽산 도자기와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비단 역시 유럽과 인도산이 있어 수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차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유일한 상품. 게다가 차는 일회성 소비 상품이었습니다. 얼마 후 개방됐던 4개의 항구 중 3개의 문을 닫고 서양 선박은 오로지 광저우 13행을 통해서만 교역하게 했습니다. 걸륭제의 일구 통상 정책으로 13행은 더욱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那么这种西方的贸易里面是利润是非常巨大的，这个包括这茶叶。 我看雍正年间一担茶叶是卖到13到15两银子。 2001년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50명 중 1명으로 오병감을 꼽았습니다. 13행에서 가장 유명한 상점 이화행의 주인이었던 오병감은 그 당시 미국 최고 부자보다 4~5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중국은 유럽과의 대외 무역에서 원하는 것이 은밖에 없었습니다. 13행엔 은이 쌓여갔습니다. 1834年，他自己宣布他有资产，
2600万个银元。那如果折算为银两呢，是1782万两。那这个数额有多大呢？它接近清政府一年国家财政收入的一半。 경제 잡지 이름으로도 유명한 포브스. 미국 최대의 철도 사업가였던 그는 8년 동안 오병감의 양자로 지내며 일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오병감은 50만 멕시코 은원을 지워줍니다. 이 돈을 기반으로 포브스는 미국 경제계의 최대 거물이 되었습니다. 那么很多的外国轮船，实际上的股东是航商，但是它大班就是英国人啊，或者瑞典啊什么的。那么这里面也有一笔很大利润。 중국과 유럽의 차 무역은 동인도 회사에게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번 항해로 이들이 남겼던 이유는 최대 5배. 유럽의 상선들은 중국 차를 조금이라도 더 실어 나르기 위해 각축을 벌였습니다. 중국에 온 서양 선박들의 종착지는 황포항이었습니다. 그 안에 주강은 수심이 얕아 서양의 큰 범선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외국 상인들은 중국 세관선으로 가져온 물건을 옮겨 싣고 광저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13행은 중국 상점과 외국의 상관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청나라 정부는 외국 상인들 중 대표급만 상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교역이 끝날 때까지 배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광저우에 온 외국 상인들은 엄격한 규칙으로 통제되었습니다. 외국 상인은 중국어를 배울 수 없고 허가 없이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국 여성은 광저우에 올 수 없다. 외국 상인은 중국인과 왕래할 수 없다. 洋人不准进广州城，这实际上是在城外的吧？这一类还有就是说他们要出去游玩啊，什么就是行动啊，都是有一定的限制。但是总的呢，就是中国在那个时代呢，还叫做夷夏之防，中国跟外国是有一条界限的。 1792년 영국 정부는 교역항을 늘리고 13행을 통한 무역 독점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메카트니 사절단 800여 명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베이징으로 또다시 별궁으로 헤매다 어렵게 만난 황제. 이들은 중국 방식으로 무릎을 꿇고 예를 다했지만 그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걸륭제는 중국에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교역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폐쇄적인 중국의 유일한 대외 교역의 창이었던 13행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기록에 따르면 13행에 불이 났을 때 녹은 은화가 강이 되어 2km도 넘게 흘렀다고 합니다. 몇 세기 동안 유라시아의 변방에 불과했던 유럽이 아시아의 바다에 진출하면서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신대륙의 노예들이 만들어낸 설탕으로 부를 쌓았고 영국 시민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설탕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값싼 감미료의 탄생은 영국의 차 수입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만약 설탕 무역이 없었다면 영국인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즐기는 티타임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독 영국인들이 차를 즐기게 된 이유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차를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남성과 여성의 기싸움의 결과라고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신대륙에서 가져온 설탕과 중국에서 가져온 차로 만든 이 음료가 18세기 영국 노동자들의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In fact, all of that tea that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the French East India Company, the Swedish East India Company are bringing in to Europe from China, most of that is ultimately finding its way to Britain via tea smuggling in Britain. And so, in fact, the majority of the tea being imported into Europe from China, from Guangzhou, is ending up on British tea tables. 이곳은 세계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홍차 회사의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 대부분은 약 30개 종류의 서로 다른 찻잎을 섞은 것입니다. 그 과정을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선 새로운 블렌딩 차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So we taste something like 600 samples of tea here every day, and what we're trying to look at is the quality of the tea, because the quality of tea changes every single day of the year, and it's a very seasonal product. So people are highly trained in tasting tea to select the correct quality. 18세기 초만 해도 영국 상류층의 고상한 취미에 머물렀던 차는 100년 만에 모두가 즐기는 국민 음료가 되었습니다. 차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영국 정부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차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처음엔 1% 정도에 불과했던 차 세금은 나중엔 120% 가까이 오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니 사람들은 차를 몰래 밀수해서 마셨습니다. 나중엔 영국에서 소비되는 차의 절반 정도가 밀수차였다고 합니다. 가짜 차도 유행했습니다. 물풀의 나무에 양의 똥, 구리 등을 넣어 만든 가짜 차는 영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둘러싼 갈등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밀수차와 가짜 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세금을 낮추자는 목소리는 영국 안팎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친애하는 여왕님께 간청드립니다. 차에 대한 세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세금을 12.5%로 대폭 인하합니다. People often say, oh, it was at that moment that tea becomes drunk by everyone. Well, it wasn't. Tea was being drunk by everyone by the 1770s. But it was perhaps something that you would consume once a day. Whereas in the aftermath of 1784, as the prices plummet, tea consumption rises enormously, and so it doesn't just become everyone's drink, it becomes everyone's drink all of the time. 이제 영국인들에게 차는 기호품을 넘어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상류층부터 노동자까지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차를 마셨고 이 엄청난 차 소비에 영국의 무역 적자는 심화되었습니다. So the British began developing a fairly large market for tea, and silver is flowing out. And the East India Company has a huge problem of balancing its books.
And it just so happens that that one of the commodities that can be grown in eastern India, in Bengal, is the poppy plant. 천국의 쾌락과 지옥의 고통이 함께 있다는 꽃. 이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으면 중독성이 강한 마약, 아편이 됩니다. 영국인들은 더 이상 은을 사용하지 않고도 차를 사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한 국가를 비극으로 내모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은 중국인들에게 아주 낮은 가격에 아편을 판매합니다. 공짜로 파이프도 주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중국에서의 아편 시장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이 가장 추악한 교역이라 부르는 영국의 차 아편 교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벵갈의 아편 산업은 영국령 인도 GNP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요한 수입원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편은 유해한 사치품이므로 해외 무역을 제외하고는 허용될 수 없으며 국내 소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의 깊은 규제가 필요하다. Faced with a problem about how they could continue to pay for their tea at a time where the British government was increasingly worried about the drainage of silver from Britain to China, the idea of selling opium to the Chinese was, I guess, what we might call a no-brainer. But it was an obvious solution for them. And it was absolutely the case that the British government was involved in that decision. 중국인들은 아편의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광저우에서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아편 중독자가 생겨났습니다. 아편은 중국을 뼛속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편 소비는 해마다 폭증했습니다. 1840년 수입된 아편 2,500톤은 8억 3천만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당시 중국 인구는 8억 명이었습니다. Our traders are illegally selling opium in Guangzhou. The Chinese government decides we must have a war on drugs. We'll crack down on these illegal drug dealers. I mean, the British traders are like the modern drug cartels, like the guys bringing up cocaine and cannabis and everything from Mexico into the US. 황제는 아편 근절을 위한 모든 권한을 임칙서에게 위임했습니다. 광저우에 부임한 임칙서는 강경한 태도로 아편 밀수의 근절을 꾀합니다. 他是个爱国、很有正义感的一个民族英雄。然后他身上就有很强烈的现代意识，就是他会开眼看世界，然后对于当时来说，然后他能够积极主动的去了解世界的局势。 임칙서는 외국 상인들을 억류하고 그들이 가진 아편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2만여 상자의 아편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수입되던 1년치 반에 해당하는 양으로 버리는 데만 23일이 걸렸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태도에 영국 상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839년 중국 앞바다에서 포성이 울립니다. 역사가들이 가장 비열한 전쟁이라 부르는 아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2척의 영국 상선과 29척의 청군 함대의 전투. 그런데 여기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 상선의 포격에 청군 군함이 연달아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청군의 포는 영국 상선에게 닿지도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청군 군함 29척 중 26척이 대파되고 겨우 3척만이 남았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에서 영국은 승전을 거듭하며 북상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어이없는 결과는 이제 영국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It's a turning point in world history. It is the first time that a steam-powered gunboat was used to basically destroy the Chinese wind-powered naval defenses.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 외치며 자만에 빠져있던 사이 영국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편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한 네메시스호는 처음부터 얕고 좁은 중국의 해안에 맞춰 만들어진 배입니다. 네메시스호에는 당시 산업혁명의 첨단 성과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선체는 철로 만들어졌고 증기기관으로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목재 범선은 흉내도 못 낼 속도와 기동력,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nd the reason they used it was it had superior firepower, but also was highly maneuverable and had a very shallow draft, which meant it could be used on the rivers of China, which of course were vital to China's infrastructure. So it became a very useful weapon for the British against the Chinese. 아편 전쟁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였던 네메시스. 그러나 이 전함은 영국 해군이 아닌 동인도 회사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다른 지역에 식민지를 확장하려고 했던 영국 동인도 회사는 전함 개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实际上当时是很小的介绍站，这个战斗呢是英国的大的军队并没来，但是中国的驱动的水师舰队呢很多，而英国的驱动力比较小，他当时也没在中国的那个英国的军舰也没有介绍。 15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세계를 누볐던 명나라의 정화 대선단. 유럽보다 훨씬 더 막강한 해양력을 가지고 있던 중국은 육지에서의 힘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대항해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제조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와 장비의 크기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반면 해양 무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던 유럽은 선박 제조와 관련한 모든 세금을 면제합니다. 화약을 발명하고 수준 높은 조선술을 전파시킨 것은 중국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약과 조선술로 서양에게 처절한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康熙皇帝平定台湾，进行公投降以后，基本上海洋的这些是很小，这样子的，从清朝政府来说，对海洋的边界啊，冰铁了，当时叫冰铁了，水师他们叫水师了，不很发达，不很重视，很多也都锈坏了，而且有很多兵丁呢，都是强制部队接受训练啊，都是很老的兵。 所以这个从战斗力来说，中国的水师跟英国的海军来说，有相当大的差距。 유럽 각국이 새로운 무역로와 상품을 찾아 바다로 나왔던 그때 중국은 바다를 떠났습니다. 유럽의 배는 점점 더 발전을 해갔지만 중국의 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A very one-sided battle. It's like trying to face someone with a machine gun and all you've got is a sword. You know, you're not going to win. So it's a technological imbalance in battle.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은 서양의 이권 쟁탈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아편이 많이 생산되어서 아피온이라 이름 붙은 마을입니다. 일조량만 풍부하면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양귀비. 꽃잎이 떨어지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외피에서 수액이 생깁니다. 수액이 바로 아편의 주 재료입니다. Bunu böyle kırdığı zaman bunun deresi ayrılır. Şu kalır. Şu kapçığı kalır. Bu kapçığını da biz Toprak Mahsulleri Ofisi'ne götürüp teslim ederiz. Bu denesi bizde kalır. Kapçığını Toprak Mahsulleri'ne teslim ederiz. Tartıyorlar, ediyorlar, eğiliyorlar. Bize her kaç parası mesela ki şey koyarlar. Bizim köyümüzde çok güzel haşhaşımız var. Çok sever. Meyvesi çok verimiz var. Allah şükür her şeyimiz var. Bu haşhaş çok para yapar haşlımızı. Fakir fukaraya yardım etmesimize. Çok iyi bizim bura haşkışımız. Meyvemizi, yemeğimizi, samuna katar, hamura katarım, fırına. 진통제인 모르핀 등의 의약품 재료로 쓰이는 이 마을의 아편은 전량 정부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200년 전엔 모두 중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영국의 아편 판매가 성공하자 네덜란드는 자바에서, 미국은 터키에서 아편을 생산해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아편 전쟁 이후 중국 아편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 40년 동안 3배 가까이 커집니다. 하지만 중국 내 아편의 공급과 판매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서구 열강은 더 큰 시장을 원했습니다. (1857년) 영국은 에로호 사건을 꼬투리로 잡아 확대시켰고 결국 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영국만이 아니라 프랑스, 미국, 러시아도 함께였습니다. 북경의 관문인 텐진까지 점령했던 2차 아편 전쟁에서 이들은 텐진 조약을 얻어냈습니다. 아편 무역은 이제 합법화되었고 서양에 의해 중국의 항구가 열렸습니다. Commerce intra-asiatique qui était contrôlé par les marchands occidentaux, les compagnies comme la Compagnie des Indes anglaise ou la Compagnie néerlandaise des Indes orientales. Jusqu'à la guerre de l'opium, leur puissance commerciale reste marginale par rapport à la force des réseaux asiatiques. 서양이 중심이 되는 오늘날의 세계. 그 시작은 바다에서부터였습니다. 동양의 앞선 문명과 불을 쫓아 아시아의 바다에 나왔던 유럽은 부추, 설탕, 면직물, 차 등의 해상 교역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대륙과 대륙을 잇고 문명과 문명을 만나게 한 바다. 바다를 바라보는 동서양의 차이는 근대 이후 서양이 세계사 전면에 나설 수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전 유럽의 팽창 경쟁이 대영 제국의 승리로 막을 내린 지 2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은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지 쌓인 역사책 속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왔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때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는 더 긴밀하고 더 빠르게 하나로 연결되었고 이제는 설탕이나 차뿐만 아니라 첨단 기기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세계 상품이 되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다가 극적인 역전패를 당했던 중국.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또 한 번의 역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역전은 어쩌면 벌써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컨테이너 선과 비행기, 인터넷은 태평양의 크기를 축소시켰습니다. 이제 바다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작아졌습니다. Continue, China's GDP will overtake America's within 10 years, but certainly within 10 years, by the middle of the 2020s. Other countries are rising very rapidly as well. It may well be that as these trends play out across the 21st century, East Asia comes to displace the West as the most developed, most powerful part of the world.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우리는 사실 바다의 의미를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역사를 바꾸고 부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동아시아는 이제 세계 경제의 주요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세계사를 이끌었던 후추, 면, 설탕, 차. 지금 우리에게 세계 상품은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바닷길이 우리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